효과적인 동기 유발 전략. 첫 번째 편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게 보여주실 어떤 배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드리며 임한 줄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글쓴이는 입이 거부당할 걱정부터 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문장은 곧 제 요청을 거절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이 편지에는 샅샅이 찾아봐도 편지를 받는 사람이 답장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결국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편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자신의 추천사와 찬사를 이용해 책을 팔아먹고자 한다는 속셈을 빤하게 들여다보였다는 점이다.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판매 전략을 무시하는 것이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그나마 다음의 문장 속에서 미약하게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책의 모든 독자들은 서비스업계 마케팅의 권위자인 귀하로부터 몇 마디의 말씀을 듣는다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편지 서두에서부터 세일즈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무시하는 셈인데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작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를 받을 사람이 얻을 혜택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결국 수신인의 마음을 중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그 뒤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한 세일즈맨이 생각난다. 아니, 그는 세일즈맨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고 부르고 싶다. 그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지를 구독하게 하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왔던 젊은이다. 그때 이 젊은이는 잡지 한 부를 들고 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 이 잡지를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대답은 물론 NO였다. 내가 쉽게 거절할 수 있도록 그가 암시를 한 것이다. 그의 말에는 조금의 열정도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얼굴에는 어두움과 불안, 초조함만이 쓰여 있었을 뿐이다. 그는 내가 그 잡지를 구독함으로써 그에게 떨어질 수수료를 필요로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그는 나의 동기를 자극할 만한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해 판매에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더 불행한 것은 그가 이 거래만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태도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판매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몇 주 후에 다른 사람이 잡지 구독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6종의 잡지를 팔고 있었는데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녀는 전에 그 젊은이와 접근 방식부터 차이가 났다. 그녀는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잡지들을 흘낏 보고 이어 서재를 훑어보더니 열정을 보이며 소리쳤다. 와우, 대단한 독서광이시네요. 나는 그녀의 찬사에 으쓱해졌다. 내가 으쓱해졌다라는 것에 주목하길 바란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가 걸어 들어올 때 나는 마침 읽고 있던 원고를 잠시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는데 그때 이미 그녀가 지성이 넘치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원고를 내려놓고 그녀가 무엇을 말할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단 한 문장과 상쾌한 미소 그리고 열정에 가득 찬 음색으로 그녀는 내가 그녀의 말을 듣고 싶다고 생각하도록 나의 마음을 중화시켰다. 그녀는 이 한마디 말로 가장 풀기 어려운 무장을 해제시켰다.
나는 그녀가 들어왔을 때 원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이려 의도했기 때문이다. 세일즈맨십과 암시의 연구자로서 나는 그녀가 다음 단계로 취할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녀는 잡지를 한 묶음 팔에 끼고 있었다. 나는 이내 그녀가 그것을 내려놓고 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그녀가 잡지 6종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나의 서재로 다가가더니 에머슨의 수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이를 10여 분간이나 들여다보았고 그 모습이 무척 진지해 보여서 그녀가 잡지를 팔러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녀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더욱더 중화시켰다. 그리고 에머슨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것들을 얘기해 주었는데 훌륭한 편집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그녀는 내가 정기 구독하고 있는 잡지의 종류를 물었다. 내가 대답을 하자 그녀는 미소를 띠고 잡지를 내려놓으며 내 앞에 펼쳐놓았다. 잡지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왜 내가 이들을 구독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세르데이 이브닝 포스트는 흥미로운 소설이 실려있고 문학계로는 나처럼 바쁜 사람들을 위해 요약된 정보를 제공해주며 아메리카를 보면 경영과 산업을 선도하는 사람들의 최신 동향과 전기를 싣고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이쯤이면 내가 어떤 반응이라도 보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암시를 하였다. 선생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분이라면 여러 지식에 두루 통달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에서 표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는 사실이다. 그녀의 발언은 칭찬인 동시에 교묘하게 숨겨진 질책이었다. 그녀는 내가 구독하고 있는 목록을 파악하였고 그 중에는 그녀가 판매하는 6종의 주요 잡지가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로 하여금 은근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잡지 구독료가 얼마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재치있는 화술로 대답하였다. 가격이요? 글쎄요. 이 6종의 잡지를 구독하는데 드는 비용은 선생님께서 쓰고 계신 원고 한 장 값도 안 될걸요? 이 또한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럼 내가 받는 원고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녀는 이를 어림짐작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의 사생활에 쓸데없는 관심이 많다는 혐의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하게 내 작업의 성질을 파악해냈고 그녀가 들어올 때 내가 내려놓았던 원고에 깊은 관심을 표해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내가 한 말 중에 15쪽에 달하는 원고의 고료로 $150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렇다. 나는 경솔하게도 상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해버렸다. 아마도 그녀가 은연중에 이러한 사실을 말하게끔 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 정보는 그녀에게 유용한 정보였고 심리학적 순간에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보고 듣는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대방의 약점이나 관심 분야를 다음아 일로 와. 알아내는 것이 그녀의 계획 일부를 차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세일즈맨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구사하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는데 그녀는 이를 이용하는 부류였다. 결국 그녀는 $12의 구독 신청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기술적인 암시와 열의로 얻은 이득은 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옆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내게서 허락을 얻어냈고 이리하여 사무실을 나설 때에는
5건의 주문을 따낼 수 있었다. 그녀가 사무실에 머무르는 동안 그녀에게서 잡지를 사줌으로써 그녀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인상을 뚜렷하게 심어주었다. 이것이 기술적인 암시이다. 이 사건을 끝내기 전에 밝혀두고 싶은 것은 그녀가 화제를 이끌어냈을 때나 나도 열정을 지니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는 2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그녀가 열의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점과 나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끌어내었다는 점이다.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은 나의 부주의함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최대한 끈기를 가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녀가 잡지를 소개할 때 내가 그녀의 말을 듣게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밝혔듯이 나는 대화를 하는 중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였다. 아마도 나는 이 영리한 판매원의 말과 이를 꺼내는 방식에서 그녀의 열정에 인상을 받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나는 바로 그 점에 끌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열의는 우연의 산물도 아니었다. 그녀는 잠재적 구매자의 사무실에서 그리고 그의 업무와 대화에서 열정을 표출할 만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던 것이다. 명심하라. 암시와 열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된다. 나는 그녀 방문 몇 주 전에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젊은이가 똑같은 잡지를 팔면서 했던 말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 잡지를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생기라고는 전혀 느끼지 않았다. 바로 열정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그는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하는 인상만을 주었을 뿐이다. 나는 그가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나가주기를 바랐다. 사실 나는 매정한 사람은 아닌데도 그의 음색이며 표정, 말 등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부탁하러 온 것이라는 암시뿐이었다.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보이기 위해 입는 옷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긍정적인 암시, 부정적인 암시. 암시는 미묘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심리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암시에는 긍정적인 암시와 부정적인 암시가 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른다면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성공 대신 실패를 좌초하는 방향으로 암시를 발산할 수 있다. 부정적인 암시 효과를 주입한다면 생명마저도 위험해진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몇 해 전 프랑스에서 죄인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이 집행되기 전에 한 실험을 하였는데 이 실험을 통해 암시의 효과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입증되었다. 죄수는 단두대에 올려졌고 눈이 가려진 채로 칼날 아래 목을 대게 한 후 묵직하고 끝이 날카로운 널판지를 목에 떨어뜨렸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맞은 것과 같은 충격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그의 목에 부었는데 척추를 타고 서서히 흘러내려 마치 피가 흘러내리는 느낌을 주었다. 7분이 지나자 의사는 죄수가 사망했음을 선고하였다. 그는 암시의 원리를 통해 상상 속에서 널판지가 칼날로 둔갑하여 결국 심장이 멎고 말았던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 암으로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노파가 살았다. 그녀는 유년기에 암으로 죽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 어릴 때의 기억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자신에게도 암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조금만 통증이 있어도 암의 전조 내지는 그 증상이라고 여기기 시작하였다. 언젠가 나도 그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에 여기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야. 느껴진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가상의 질병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손을 왼쪽 가슴 위에 얹곤 하였다. 그곳에 암세포가 공격을 가해온다고 믿었다. 이런 식으로 20여 년이 지났고 몇 주 전에 그녀가 죽었는데 왼쪽 가슴에 생긴 암으로 죽었다. 부정적인 암시로 널빤지가 단두대의 칼날이 되었다면 건강한 몸도 암세포를 지닌 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암시는 때로는 기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정신적 치료로 가능하게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암시의 도움을 받으면 2시간도 안 되어 상상의 질병에 따라 병원에 보내질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서너 명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파 보인다고 하면 병원으로 달려갈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경험으로 생명보험을 계약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보험을 계약하려고 마음먹었는데 $1,000짜리를 할지 $2,000짜리를 할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보험회사에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제의를 하였고 진단을 받은 다음 날 또 다른 검사를 할 게 있다고 하여 재검사를 하였다. 두 번째 받은 검사는 더 전면적인 검사였고 당시 의사는 걱정스러운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에도 나는 불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2명의 의사가 나를 진단하였다. 이날은 내가 전혀 받아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온갖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날 보험 설계사가 나를 방문하였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을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진단한 의사들의 결과에 대해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직 $1,000짜리 계약을 할지 $2,000짜리 계약을 할지 결정을 안 내리셨는데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좀 더 비싼 보험에 들라고 강요했다는 인상을 줄 것 같아서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결정하죠. $2,000짜리로 해야겠소. 물론 나는 이미 $2,000짜리로 계약하기로 결심했었다. 나는 설계사로부터 아마도 내가 체질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를 받게 된 순간에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중 2분께서는 선생님께서 결핵균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셨고 다른 2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속임수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영리한 설계사는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이던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둘 다 결과에 만족하였다. 어디서 열정이 발생되었는지 알고 싶은가? 어찌됐든 열정은 이미 발생하였는데 누가 이를 불러일으켰는지 알아야겠다면 보험 설계사와 4명의 공범인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아마 그들은 나의 선택에 만족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 어쨌든 나에게 생명보험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으니까. 당신이 보험 설계사라고 해도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꿈을 대는 고객의 마음을 결정하도록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달 전에 나는 효과 만점의 광고 문안을 접하게 되었다. 자동차 보험 설계사가 전국에 보도된 자료들을 모아 좋은 문구와 함께 소책자를 만들었다. 매일 65대의 자동차가 절도된다는 뉴스였다. 소책자의 맨 뒷면에는 고도의 암시 전법을 이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음은 당신 차가 도난당할 차례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들으셨겠죠?
아랫부분에 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를 이쪽도 읽기 전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 요금을 물어보았다. 그는 즉시 나를 만나러 왔고 그 다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마음을 여는 동기부여 기법. 다시 앞서 살펴보았던 두 편지 이야기로 되돌아가 이번에는 이를 보낸 모든 이로부터 답장을 얻어낼 수 있었던 두 번째 편지를 분석해보자. 찬찬히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이미 다른 식으로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 던져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첫 번째 편지와 비교하고 어떤 것이 더 호의적인 인상을 남기는지 판단해보라. 이 문단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 첫째로는 수신인의 마음을 중화시켜 열린 마음으로 나머지 부분을 읽어 나가도록 하려는 목적, 둘째로는 한 가지 답만이 존재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뒤에 제시할 서비스의 속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기초를 다지는 목적이 그것이다. 이 책 2장에서 소개되었듯이 카네기는 자신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오히려 젊은이가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함으로써 질문에 거절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오해의 여지를 제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편지에서는 편지의 목적을 밝히는 동시에 이 목적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의도로 첫 번째 문단을 작성하였다. 이 질문에 의문을 표시하거나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이는 바로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다. 농부가 땅을 고르고 퇴비를 주고 다시 고르면서 씨 뿌릴 준비를 하면서 좋은 수확을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단을 통해 수신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문단의 암시를 통해 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끔 한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반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문장을 볼 수 있다. 수신인은 이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그 근거가 누가 보아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세 번째 문단에서 세심하게 윤색된 요청에 응낙할 심리학적 여정의 두 번째 걸음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또한 세 번째 문단부터는 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게 찬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세일즈맨이 가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등등. 이 문장의 단어 사용을 살펴볼 때 이것이 요청이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이익을 위해 요청을 하고 있다는 단서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기술적으로 제시된 마지막 문장을 읽다 보면 만약 이 요청을 거절하면 단지 2%의 우표와 단 몇 분간의 시간이 아까워 자신보다 불운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에서는 단순히 암시를 통해 가장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암시는 주의 깊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는 한 쉽게 알아챌 수 없게 되어 있다. 편지의 전반적인 방향은 만약 수신자가 이 요청을 거부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게끔 작성되었다. 이런 효과는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극대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 문장이 그러하다. 수많은 독자들이 귀하의 말씀 한마디를 읽고 그 말을 가슴에 새겨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게 되면 그는 편지를 보낸 이에 동조하고 협력하게끔 되어 있다.
그는 이미 장치된 그물에 토끼를 몰아가는 것처럼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참이라는 증거는 그들이 소위 너무 바빠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못하는 거물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답장을 보내왔다는 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순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았을 뿐 아니라 비서가 대신 보낸 루스벨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모두 개인적으로 답장을 보내왔다는 점이다. 존 워너메이커 와 프랭크 벤더립이 보낸 답변은 내가 받아본 편지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요청한 책에 실리기보다는 위험 있는 서적을 장식할 만한 명문이었다. 카네기 또한 세일즈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에게 가치 있는 조언을 담아 보내주었으며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도 훌륭한 답변을 그리고 작고 한 로드 노스클리프경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그들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글을 써주었던 것이다. 물론 내가 보낸 편지의 표현이 이러한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진술한 인물들은 모두 접근 방법을 올바르게 취해지기만 하면 누구보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나는 이 기회를 빌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면 바로 이러한 거물들이 누구보다 자발적이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그들은 진정한 거물이 아닌가 한다. 자기 암시와 열정과의 결합. 인간의 마음만큼 불가사의한 구성체는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외부의 암시를 통해서든 자기 암시를 통해서든 받아들여진 인상은 본질상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끼리 그룹을 이루어 무리를 짓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긍정적인 인상이 어느 곳을 차지하게 되면 부정적인 인상은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인상이 의식세계에 들어오면 연상작용을 통해 비슷한 성질의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하나의 고리가 서로 연결된 고리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의심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과거 의심을 품었던 경험들이 떠오르게 된다. 낯선 사람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는 즉시 부주의하게 수표를 바꿔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내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 이렇게 비슷한 감정과 경험을 인상과 결부시키는 법칙으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다른 기억들도 떠오르게 된다. 불신의 감정이 들면 그의 마음에는 이와 관련된 경험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성공적인 세일즈맨은 구매자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불신의 마음을 품을 단서를 제공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반복적인 암시의 중요성. 세일즈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구매자 앞에서 경쟁사나 경쟁 제품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구매자의 마음에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기억을 끌어내고 이로써 구매자의 마음을 중화시키는 것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인간의 마음에 잠자고 있는 모든 감정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두려움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들게 되면 그것과 관련한 불쾌한 경험들이 되살아난다. 결국 두려움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용기의 감정이 생겨날 리 없고 이 둘은 함께 자리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히는 것이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동반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였다. 의식에 깃든 마음과 생각은 비슷한 성질의 생각들을 끌어들이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과 사고 그리고 느낌들이 의식 세계에 자리 잡게 되면 유사 성질의 지원병들이 이를 지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도움이 될 태세를 갖추게 된다. 자기 암시의 원리를 이용해 마음속에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할 야망을 심으면 자신의 재능과 미개발된 능력이 자극되어 이의 달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암시의 원리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마음에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사업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심어주면 즉 이러한 암시를 깊게 새겨주고 충분히 반복하면 그들은 야망의 대상을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암시를 깊숙이 심고자 한다면 열정과 결합시켜보자. 열정은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여 암시를 깊숙이 그리고 항구적으로 심어줄 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도 높여줄 것이다. 어느 마음씨 따뜻한 노신사가 나의 마음에 너는 명석한 아이라는 암시를 심어주고 교육만 받게 된다면 너의 생각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다고 암시하였을 때 당시 나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준 것은 그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방식이 있다. 그의 암시가 나의 무의식 가운데 깊이 새겨져 이러한 암시를 이행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안정을 취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은 그가 말을 하면서 나의 어깨를 잡아주고 눈으로는 신념을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내가 강조하고픈 내용이다. 인상에 오래 남는 것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어조와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호의적인 인상을 오래 남기고자 한다면 목적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열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팔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먼저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얼마 전 멕시코 정부의 한 대표 기구로부터 행정부문에 필요한 선전 문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선생님께서는 황금률 철학에 관한 명성을 얻고 계십니다. 또한 미국 전역의 명망이 높으시고 어떠한 정당에도 휩쓸리지 않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멕시코에 오셔서 경제와 정치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미국에 돌아가 신문에 이에 대한 기사들을 연재하신다면 미국 사람들에게 멕시코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멕시코를 신속히 승인하도록 미국 국민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탁과 함께 내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가 보수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참된 정신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이 내세운 주의를 신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글재주를 이용하여 펜에 진흙의 잉크를 묻히더라도 글을 팔아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지필의 효과를 극대화해줄 열정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 외에 더 이상은 본인의 철학을 다시 설명하려 애쓰지 않겠다. 이미 자기 암시의 원리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나는 타인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확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내 필력은 사라질 것이고 나의 발언은 그 감화력을 잃게 될 것이다. 가슴에서 불타는 열정의 불꽃으로 글을 쓸 때만이 독자를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진정에서 우러나는 메시지에 확신을 담아 연설할 때만이 청중을 움직여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문장을 큰 소리로 낭독하길 바란다. 자신의 신념에 배치되는 것은 행동이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만약 굳이 그렇게 한다면 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실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앞의 문장은 반복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원리를 간과한 까닭에 명확한 중점 목표가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이다. 앞의 문장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주고 싶다. 나는 여러분이 이를 기억해 두기를 바란다. 그뿐 아니라 이를 적어서 매일매일 상기시킴으로써 중력의 법칙과 같이 불변의 법칙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심기 바란다. 내가 이 원칙을 지키려 할 때 신념이냐 빵이냐의 기로에 선 적이 많았다. 가까운 친구와 여러 좋은 자들이 실리를 취하기 위해 잠시 나의 철학을 접어두라고 강력히 충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나는 결국 이를 고수해왔다. 나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조화가 물질적인 보상의 우위에 있었기에 나는 타협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신조와 결의는 소위 말하는 정직과는 거리가 있었다. 확신하지 않으므로 말하고 쓰는 것을 삼간 것은 전적으로 내 양심과 자신의 명예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나의 말이나 글에 생명을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슴이 말하는 것을 표현하려 했었던 것이다. 스스로 분석해 본 결과 내가 이렇게 애썼던 동기는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어찌 보면 개인의 이익에 기반을 둔 것이라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허위에 타협하는 자는 진정한 세일즈맨이 될 수 없다. 가령 살인범의 경우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 거짓 진술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순수한 열정과 결합되지 않은 말에 생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앞에 제시한 문장을 읽어보기 바란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복하여 앞문장을 읽어보도록 강조한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의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이 독립된 개체로서 성숙한 사고를 하는 성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이처럼 필수적인 원리를 충분히 각인시키지 않아 일상의 철학의 일부로 만들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나 자신도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믿음과 신조가 나의 마음에 각인되어 내 자신의 일부가 되기까지 20년의 인생의 파고가 소요되었다. 나는 진리와 이에 상반되는 것 모두를 맛보았으며 실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실효성을 믿을 뿐 아니라 이를 분명히 터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가능한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 불분명한 해석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밝히겠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은 입을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다. 평범하지만 조금 더 명확해졌을 것이다.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만약 당신이 양심을 거역하게 되면 머지않아서 당신의 양심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알람 시계에 주의하지 않으면 알람 시계 소리에도 잠을 깰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양심은 더 이상 당신을 이끌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 뜻이 더욱 분명해졌을 것이다. 여러분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경험으로 이러한 원리가 충분히 작용하는 법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밝힐 권위를 지닌다. 그렇지만 어떻게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죠? 라고 여러분은 다시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성실히 적용하는 사람과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관찰해 봄으로써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품, 진정한 의미의 힘. 인간이 지속적이고도 진정한 의미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때문이다. 기억할 것은 명성과 인품은 다르다는 것이다. 명성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는 것이고 인품은 실제 사람됨을 가리킨다.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진정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인품은 단순한 광물을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도구이다. 인품을 지니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며 어떤 존재도 될 수 없다. 다만 얼마 값어치도 나가지 않는 뼈와 털 그리고 살덩어리에 불과하다. 인품은 구걸할 수도 훔쳐올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형성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통해서만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암시의 원리를 이용하면 누구라도 그의 과거와 관계없이 건전한 인품을 형성할 수 있다. 이제 이 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품과 열정을 지닌 사람은 같은 인품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만일 당신이 열정이라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갖추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해 보겠다. 물론 지금 제시하는 다음의 지시사항은 무척 간단한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를 경시한다면 당신에게 불운한 일이 될 것이다. 첫째, 이 책의 나머지 장을 독파하면서 그 원칙들을 습득해 나가라. 계속되는 원칙과 다른 중요한 지침을 통해 상호 보완하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기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로 쓰고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도 작성하라. 셋째, 자신이 작성한 명확한 중점 목표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복하여 읽고 상상 속에서 목적을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목표를 현실화시키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를 행하라. 목표를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모든 열정을 다해 크게 낭독하라. 마음속에서 확고한 목소리가 나의 목표는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할 때까지 반복하여 읽어라. 어떤 때는 한 번만 읽어도 내부에서 나오는 이러한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어떤 때는 수십 번을 읽어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멈추지 말라. 만일 원한다면 자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도하는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아직 신념의 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암시의 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술한 것이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신념에서 비롯된다. 이 불가사의한 힘으로 기적이 행해질 수 있다. 이를 따르면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신념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어쩌면 한계조차 없게 만드는 원리이다. 자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와 함께 개발하고자 하는 인품과 인생에서 얻고 싶은 지위를 적어라.
그리고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매일 밤 낭독하라. 그리고 분명히 밝혀두지만 이 강의 내용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동가가 되어야 한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성공은 아는 동시에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열정은 지식을 행동으로 바꾸는 주요 원인이다. 빌리 선데이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목사이다. 그의 기법과 심리학적 수단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총 3번 그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지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한 단어로 밝힌다면 바로 열정이다. 암시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빌리 선데이는 자신의 열정을 그의 신도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은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가 설교를 하는데 차용하는 전략은 세일즈의 달인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다. 열정은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세일즈맨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공적인 세일즈 매니저들은 열정의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증가시킨다. 세일즈 조직에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재충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 열의를 주입시켜 군중 심리를 통해 집단적으로 이런 효과를 창출한다. 세일즈 조직의 모임은 부흥회라고 불리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모임의 목적이 흥미를 재생시키고 열정을 유발시켜 세일즈맨들이 새로 이 창출된 야망과 에너지를 가지고 판매에 임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